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경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토요일은 아닌데요. 제가 미리 찍어서 이제 토요일 날 항상 올리는데 서울은 33도입니다. 완전 한여름도 이런 한여름이 없습니다. 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 없는데 올해는 뭐 라니뇨 때문에 한 5년간은 엄청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수분 섭취하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질병을 부르는 음식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39장을 보게 되면 젖병의 애로고, 이 얘기가 이제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첫 번째로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좀 헷갈리실 건데, 어릴 때부터 마케팅 하나 가지고 아니고 아예 세뇌시킨다라는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1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은 HFCS 함량이 높은 게토레이 같은 스포츠 음료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설탕을 섭취하는 얘기들을 앞에서 계속 이어져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앞 동영상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콜라에만 설탕이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 이제 게토레이라고 아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HFCS라는 건 뭐냐면 그 액상과당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액상과당을 게토레이 같은 데 들어가는 데는 계산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액상과당의 수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포츠 음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게토레이라고 이제 많은 선수들이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이온 음료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게 많아서 그런데, 이런 거에는 전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천연 추출물은 5% 미만이면서 HFCS를 잔뜩 집어넣은 과일 주스 역시 빠졌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액상과당을 너무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케이스긴 하지만, 이런 통계보다 더 무서운 통계가 뭐냐면, 나는 책의 저자이기 전에 부모로서 충격을 받았다. 2004년 1, 2세 유아 5명 중 1명이 매일 탄산음료를 마신다는 것이다. 그 탄산음료에는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고작 12개월에서 2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하루 200ml씩 탄산음료를 마시고, 어떤 아이는 이보다 3배나 많은 양을 마신다고 한다라는 미국에서는 통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40장에 수면 아래의 빙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8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산음료 섭취로 인한 비만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빙산의 다른 부분은 수억 달러의 광고비에 묻혀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탄산음료가 국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건 우리나라도 아마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먹는데, 이 탄산이라고 하는 게 뭐 다 100%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몸은 굉장히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몸에서 쓰고 남은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신장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탄산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서 다시 걷어들여야 할 98%의 칼슘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탄산음료 자체가. 그러니까 탄산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액상과당 섭취도 많은 데다가,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이기 때문에 칼슘하고 결합이 되져야 되거든요. 이거를 신장에서 98% 재활용을 하는데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탄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187페이지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1995년 여러 실험실에서 연구를 한 결과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의 소변에서 칼슘이 다량 검출되었다. 이유는 카페인이 골격에서 칼슘 배출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이들 얘기하다가 무슨 뭐 카페인 얘기가 나오냐? 아이들 음료에 카페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요즘은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스타벅스나 이런 데 카페 가보면 어때요?
분명히 중고등학생 아이들인데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커피를 마신다라는 거죠.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라는 거죠. 꼭 뭐 라떼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카페인을 마시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료에도 카페인이 되게 많이 함유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유 종류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몸에서는 칼슘을 저장하기보다는 내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카페인은 콜라에도 들어있으며 콜라 한 캔을 마시면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의 2%인 20ml의 칼슘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 콜라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피자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콜라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냥 ADHD나 ADD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또 골밀도 저하라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18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99년 번스타인과 캐롤은 연구한 거죠. 토론토 대학교. 16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를 끊으면 주의력 장애와 기능 저하 등 금단 현상을 겪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해에 나온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을 하루 100mg만 섭취해도 의존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980년대 초부터 탄산음료 음료들이 시장에 물밀듯 쏟아져 나왔는데 그 시기는 비만 위기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든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비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1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0년 퍼듀 대학교의 도린 디미글리오와 리처드 매츠 연구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피실험자들은 매일 먹는 음식량에서 무의식적으로 450kcal의 사탕을 추가로 먹는다라는 거죠. 같은 칼로리의 음료수를 지급했을 때는 초과한 열량은 생각지도 않고 늘 먹는 양만큼만 먹었다. 그런데 액체 상태에 당분을 하게 되니까 450kcal를 더 섭취하더라는 얘기예요. 밥 한 공기를 더 먹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밥 한 공기가 뭐 35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뭐 많이 먹는 사람은 350에서 500 정도 사이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뭐 살찐다라는 얘기겠죠. 또 2006년 하버드 의대 보건대학교 프랭크 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서 또 내놓은 게 40년 동안 의학 영양학적 연구를 진행했는데 하루에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시면 1년 후 몸무게가 7kg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루에 한 캔 먹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큰 캔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작은 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뒤면 7kg이 찐다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42장에 가면은 이제 단맛에도 내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성이 걸리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HFCS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상과당이에요. 액체로 된 설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질을 과다 섭취할 때 몸에서 보이는 자연적인 저항성을 극복했다는 점을 의미했다. 이 물질이 독소와 마찬가지로 달콤한 식품에 대한 우리 몸의 허용 한계치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액상과당을 먹게 되면 내 몸에서의 저항치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먹는다라는 얘기죠. 설탕을 먹을 때나 이때는 많이 몸에서 거부를 하는데 액상과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한정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칼로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198페이지에 보게 되면 HFCS를 출시하면서 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비만해졌다는 것이다. HFCS 섭취가 늘어나면서 76년에서 80년, 88년에서 94년 비만 유병률도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각자가 선택하시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들 보게 되면 저희 시절에 없던 아주 굉장한 비만들이 많죠. 그게 왜 그랬는지를 한번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거리냐, 물론 그런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라든지 이런 독소들, 그러니까 제초제나 농약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비만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장에 보게 되면 201페이지인데 어린이 뇌에 해가 되는 물질 그래가지고 쭉 나옵니다. 202페이지에 보게 되면 브레이 박사는 HFCS를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와 렙틴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렙틴이라고 하는 건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라는 호르몬이에요. 아, 나 배고파 하는 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렙틴은 이제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이 넘쳐나니까 당뇨로 가게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인슐린과 렙틴은 둘 다 폴리펩티드 호르몬이며 음식 섭취량과 체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당을 섭취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열량을 과다 섭취하게 되고 체중이 불어난다는 것이다. 날씬해지고 싶어서 맨날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오히려 번번이 다이어트를 안 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HFCS를 섭취하도록 하면 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비만해지기 쉬우며 음식을 절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어린이들이 신경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HFCS를 섭취할 경우 음식에 대한 자제력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식탐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축산업 시스템의 야만성, 그래서 이제 결국 독소 얘기로 넘어갑니다. 뒤에 5장에 넘어가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도 있고요. 이게 4장이었었나? 뭐 하여간 5장이었었나? 4장이 하여간 가다 보면 나올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47장이 시작되면서 공장처럼 만들어진 축사들 그리고 악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1페이지에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악취였다. 클린턴시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전 처음 맡아보는 지독한 악취였다. 그 냄새는 도시에 채 들어서기 전부터 풍겨왔고 시 외곽과 시내 할 것 없이 전 지역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이 실내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공기 필터를 작동하며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석에서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르자 나도 악취에 말려들었다. 옷가지에도 피부에도 머리카락에도 심지어 숨결에도 악취가 심어진 것이다. 몇 발자국밖에 떨어지지 않은 모텔로 가서 냄새를 피할까 하다가 내 취재 목적을 떠올렸다. 나는 얼버츠가 만들어낸 수톤의 옥수수를 찾아서 온 것이다. 그리고 내 코가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이건 뭐냐면 축산업에가 옛날에 소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전부 옥수수로 만든 걸 먹었기 때문에 그런 악취들이 난다는 얘기예요. 구역질 나는 강한 악취는 내가 추적하던 비만 유행병의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아도는 곡물이 직행하는 공장형 축사에서 직접 풍겨 나오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이 축사에서 곡물 사료를 잔뜩 먹은 가축의 고기가 바로 우리를 비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오메가6 지방산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거든요.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오메가3도 필요하고 오메가6도 필요한 건 맞지만 지나치게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오메가6의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염증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즐겨 먹는 고기조차도 이 옥수수를 사료로 먹기 때문에 몸의 성분을 보게 되면 어쩌면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아 초과 생산되는 옥수수는 부가가치가 높은 HFCS로 재탄생하여 국민들의 비만을 불러일으켰다. 그래도 남아도는 분량은 싼 값의 가축 사료로 활용됐다. 싸구려 곡물 사료 덕분에 가축 공장이 갑작스럽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이는 환경과 동물들에게 재앙과 같은 결과를 안겨주었다. 공장형 축사에서는 고기 생산을 늘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었지만 그 고기는 지방질, 호르몬, 항생제에 절어 있다. 고기의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우리 식탁이다. 비만 유행병은 이런 여러 원인이 뒤섞인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도 또 고기를 드실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참 슬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48페이지 걱정되는 지구 환경 그래가지고요. 48페이지가 아니라 48장이요. 214페이지인데 미국은 소 6천만 마리, 돼지 1억 마리, 칠면조 3억 마리, 닭 76억 마리로 이 분야에 선두를 달린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 수치는 오타가 아니다. 매년 미국 도살장에서는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은 닭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가적인 전원 풍경은 있는 게 좋다. 공장형 축사에서는 가축 1종당 3만 마리까지 재워놓고 키운다. 그러면 얼마나 그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독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살과 지방으로 가겠죠. 그걸 우리는 맛있다고 먹는 거죠. 곡물의 과잉 생산은 과잉 목축을 불러일으켰고 과잉 목축은 더 많은 곡물 생산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느라 농업도 제초제와 살충제를 대량 살포하는 방식으로 공업화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질소비료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들이 농산물 수확량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화학비료를 남용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과 관계있다. 미국에서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물은 옥수수다. 옥수수 하나가 전체 제초제 생산량의 57%, 농약 생산량의 43%를 소화할 정도니 그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빅맥을 먹으려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여기서 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49장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배설물 구덩이 라군, 그래가지고 이제 소나 돼지들이, 닭들이 쌓은 똥들을 그냥 이렇게 한 구덩이에다 모아두는 그 구덩이를 라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21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이지애나 해안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오염 물질은 옥수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비료뿐만이 아니다.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내놓은 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탓도 있다. 그 규모를 가늠하고 싶다면 소 한 마리가 매일 30kg의 배설물을 내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근데 아까 6천만 마리라 그랬죠. 이 배설물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대식 사육장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일이다. 넘쳐나는 배설물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은 아니다. 결국 이렇게 생산되는 고기가 비만, 심혈관 질환, 항생제 내성, 각종 암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먹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30년 동안 먹거리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을 간과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도 잘못이다. 공장형 축사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는 끔찍한 거울이다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유럽으로도 건너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20페이지에 보게 되면 라군은 두 가지 색깔을 띈다. 흔히 떠올리는 배설물 색깔인 고동색도 검은색도 아닌 형광분홍과 짙은 분홍색이다. 색깔은 깜짝 놀랄 만큼 의외지만 거기에서는 돼지 배설물의 냄새가 고스란히 풍긴다. 사실 돼지 사육 환경과 내용물을 고려하면 색깔도 의외가 아니다. 악취가 풍겨나는 구덩이의 내용물을 똥, 오줌, 피뿐만이 아니라 돼지와 새끼 돼지들의 사체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만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224페이지 51장으로 넘어가면 집단 수용소의 현장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끔찍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선 암돼지들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좁은 우리 속에 집어넣어 새끼들을 깔고 앉지 못하게 했다. 돼지들이 서로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적이 되건 말건 사육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빨을 뽑아버리면 그만이다. 마취는 당연히 하지 않는다. 이빨뿐 아니라 꼬리도 잘라버린다. 이유는 돼지들이 주둥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다른 돼지의 꽁무니밖에 없으니 걸핏하면 그 꼬리를 갉아먹기 때문이다. 이빨을 뽑고 꼬리를 자른 뒤에 당연히 치료는 하지 않는다. 치료를 하면 돈이 들고 이윤이 떨어진다. 이런 절제 시술을 하는 것은 오로지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다. 그런 고기들을 우리는 맛있다고 먹는 거죠. 또 이제 닭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계장에서 시뻘겋게 달군 칼날로 닭들의 부리를 자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말초신경이 퍼져 있고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 부리가 잘린 닭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지만 생산기관에 지장이 없다면 별로 문제될 것도 없다. 하얗고 부드러우며 육즙이 많고 토실토실한 고기를 원하는 비만의 제국 소비자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닭의 성장 과정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냥 닭이 아니라 비만한 닭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어요? 팝콘 닭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팝콘 튀기전에 갑자기 이렇게 키운다고 해서요.
35년 전에는 닭이 시장에 팔릴 만큼 크려면 21주가 지나야 했다. 하지만 이제 곡물 사료와 호르몬을 잔뜩 주입하여서 7주만 지나면 어떤 패스트푸드 메뉴라도 될 수 있을 만큼 잘한다. 물론 닭들의 몸은 이런 빠른 성장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답니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럼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 잡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먹는 거죠. 패스트푸드점에 뭐 치킨버거 뭐 이런 거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케이스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섭취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남편이나 부모님들이나 후속 조치를 안 취한다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책은 조금 길더라도 그 다음에 좀 자세히 해드릴 생각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에 시달리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제 동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 가족과 지인들이라도 조금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건강한 한 주 음식을 선택을 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